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내 이름은 정미란, 올해 예순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며느리로 산 지 35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비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1990년 25살. 나는 대학 선배였던 준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키 크고 다정한 그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죠.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미란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지? 물론이죠.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나는 시댁으로 끌려갔습니다. 신혼여행은 무슨? 돈 아까워. 그 돈으로 살림이나 장만해라.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첫마디였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쯧쯧,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허리가 가늘어. 애는 낳을 수 있으려나? 엉덩이도 작고. 어머니, 뭐 벌써부터 어머니한테 대들어? 준호야, 내가 데려온 며느리가 이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며느리, 일어나. 아침 차려야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시간이 겨우 5시인데요. 겨우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장 일어나. 부엌으로 가니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댁 식구들이 먹고 논 흔적이었죠. 이거 다 해야 돼요? 당연하지, 며느리 일이야. 고무 장갑을 끼려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장갑은 무슨 장갑?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손이 거칠어지면 어때? 며느리가 공주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12가지. 시어머니가 국 한 숟갈 떠먹더니 상을 밀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았어. 다시 끓여.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남편 준호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평생 해준 음식도 모르면서.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티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요리를 할 줄 알긴 해? 세 번째 상을 차렸습니다. 그냥 먹어. 솜씨가 없으니 뭘 해도 안 되겠어.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문제였습니다. 마루에 먼지가 있어. 눈이 달렸어, 안 달렸어. 빨래가 왜 이렇게 뻣뻣해? 섬유유연제는 넣기는 한 거야? 방에서 먼지 냄새나. 이불 다시 빨아.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나도 사람인데. 미란아,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원래 깐깐하셔. 며느리, 교육이라고 생각해. 교육이요? 이게 교육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산대. 우리 어머니는 그나마 양반이야.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첫마디. 아들이겠지.
딸 낳으면 너 이 집에서 못 살아.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닥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는 집안이야.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쯔쯔, 역시 첫째를 딸로 낳다니 집안에 먹구름이 끼었어. 출산 후 몸조리는커녕 나는 바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애 낳았다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서 밥이나 해. 젖을 먹이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청소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편하게 낳지 못해서. 3년 후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그래. 역시 아들을 낳아야 집안이 평안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손주한테만. 우리 민우, 할머니가 키워줄게. 엄마는 무능하니까. 어머니, 제가 키우겠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키워? 딸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시어머니는 민우를 빼앗아 갔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나는 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나서? 할머니가 있잖아. 수진이는 방치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챙겼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미안해. 딸을 안고 몰래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학원비 좀. 돈 없어, 내가 벌어. 제가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집에서 놀면 안 되지. 나가서 일해. 그럼 집안일은요? 그것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며느리 일이잖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서빙, 청소 아르바이트.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댁 식사 준비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다시 저녁 준비.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승진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이 승진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거친 손, 굽은 등. 이게 나야? 45살인데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여행 다니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온천 가. 너는 집 지켜. 돈은 어디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해? 이상했습니다. 늘 없다고 하시던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아니야, 괜찮아. 사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35년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119 불러.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 12억 3천만 원.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늘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인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아껴 써야 한다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니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더 뒤져봤습니다. 2개, 3개.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형수, 시동생 준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게. 나는 황급히 통장을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준석은 이미 다 봤습니다. 형수. 그거 어머니 통장이죠? 준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방님. 방금 우연히. 형수, 준석이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솔직하게. 그날 밤 병원 카페에서 준석과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산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뒷 때문에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공장 팔고 땅 팔고 그 돈이 어디 갔겠어요? 준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도 조사해봤어요. 강남에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채 더 있어요. 뭐라고요? 형수, 우리 당했어요. 30년 동안 형수는 어머니한테 종처럼 부려먹혔고 저는 사업 자금 달라고 빌붙었는데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30년을 바보처럼 살았던 겁니다. 돈이 없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남편 용돈, 시댁 명절 비용. 다 내 돈으로 했습니다. 서방님, 그럼 우리 어떡하죠? 형수, 준석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차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아요. 그리고 후견인 지정하는 거예요. 그건 형수, 30년 참은 거 생각해 보세요. 분하지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 준호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어머니 곧 퇴원하실 것 같아. 그때 통장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응, 알았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 재산 관리를 내가 맡을게.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나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된 보험 서류, 땅 문서, 주식 계좌.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 30년 동안 나는 철저히 속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한패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석을 만났습니다. 서방님, 우리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재산. 뭐라고요? 공동 명의로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어머니랑 짜고 저를 속인 거예요.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형님도 저를 무시한 건가요? 서방님,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형수,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같이 가시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만든 유언장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인 준호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차남인 저는요? 1억만 주신다고 되어 있네요. 1억? 20억이 넘는 재산에서 1억? 준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요. 30년을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석이 말했습니다. 형수, 제가 유류분 받으면 절반 드릴게요. 서방님, 형수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유지도 안 됐어요. 형수 덕분에 우리 조카들이 잘 컸고 형수 자격이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병실에서 30년간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영수증, 사진, 메시지, 모든 걸 모았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와 아들 민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민우야,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재산, 아빠의 배신, 30년간의 거짓말. 엄마, 그럼 우리가 고생한 게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았으면 엄마가 왜 밤늦게까지 일했어? 왜 우리 학원비 때문에 고민했어?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이번엔 받아낼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것들 내가 다 기억해. 셋째,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거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에게 똑같이 당했다는 것을. 오래된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나를 괴롭힌 걸까? 시어머니가 태어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자. 남편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통장에 20억이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날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가방을 뒤졌어? 35년 동안 저한테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도리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리라는 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부려먹는 거예요? 여보, 남편이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어머니 재산. 그건 3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죠? 당신과 어머니가 함께. 그때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요. 저는 왜 유언장에서 1억밖에 못 받아요? 준서가, 넌 둘째잖니. 장남이 집안을 이어야지. 집안이요. 무슨 집안이요? 공장도 팔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어.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왜 난리야? 어머니,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생활비, 명절 비용, 시댁 식구들 병원비, 온갖 집안일 최소 3억이 넘어요.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럼 제가 35년 동안 한 일은요? 청소, 빨래, 요리, 간병. 만약 가정부를 고용했다면 월 200만 원씩 35년이면 8억 4천만 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재훈아, 어떻게 여기를?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들짝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저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정재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씨, 우리 남편 성씨. 너 왜 왔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당장 가거라. 잠깐, 내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왜 할머니라고 불러요? 여보, 남편 준호가 나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침묵. 긴 침묵 끝에 시동생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저 사람, 형님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형님이 밖에서 다른 여자랑 낳은.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요. 나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제부터? 여보,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언제부터냐고. 내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이가 33이야. 33? 계산이 빠르게 됐습니다. 33이면 내가 수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첫째를 낳고 죽도록 고생할 때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랑? 그때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넌 애한테만 신경 쓰고. 당연하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집안일을 다 시켜서 나는 죽겠는데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여보, 과거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고. 끝난 일? 나는 비웃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3년 전에 죽었어. 3년 전? 그럼 3년 전까지 나 몰래 두 집 살림한 거예요? 30년 넘게 날 속여가면서. 어머니도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호도 아들인데 커가면서는 관심도 없으셔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핏줄인데 어쩌겠어. 30년 넘게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설마.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 20억 설마 재훈이한테 물려주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수, 유언장에 재훈이 이름도 있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10억이요. 형님이 10억. 재훈이가 10억. 10억?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나는 3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내 청춘, 내 건강, 내 돈. 그런데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한테 10억을 물려준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여보,
당신은 법적으로 내 아내니까 법적으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당신 미쳤어요?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인데 20억은 어머니 명의잖아요.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나를 평생 부려먹고 돈은 다른 데 주고.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절 그렇게 생각해 주실지. 저는 그냥 닥쳐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나가요, 당장. 재훈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아들을 낳았어야 했어. 뭐라고요? 딸을 먼저 낳은 주제에. 그래서 우리 준호가 밖에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라고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씨바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씨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씨바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야. 내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준호가 밖에서 바람필 일도 없었어. 민우는요? 민우는 아들이잖아요. 그건 둘째잖아. 장손이 아니야. 어머니,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전요? 저도 장손이 아니어서 차별하세요? 시끄러. 넌 아예 다른 뱃속에서 나왔잖니. 이 정도로 키워준 것만으로 감사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재훈이는 다르다. 우리 준호 아들이야. 정통 핏줄이지. 정통 핏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통 핏줄은 수진이고 민우예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라고요. 듣기 싫어. 재훈이가 장손이야. 네가 장손을 낳았어야지. 말도 안 돼.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이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딸 수진이와 아들 민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진아, 민우야. 너희 아빠한테 아들이 있어. 아들, 무슨 소리야? 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빠의 외도, 혼외자식 재훈,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 그 돈이 재훈에게 가는 것. 엄마! 거짓말이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았으면 엄마가 왜 밤늦게까지 일했어? 왜 우리 학원비 때문에 고민했어?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머니한테 뭐였어? 할머니 눈에 너희는 진짜 손주가 아니었던 거야. 재훈이만 진짜 핏줄이라고 생각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이번엔 받아낼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것들 내가 다 기억해. 증언할게.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혼과 재산분할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재산 분할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조사해야 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30에서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지만 시어머님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35년을 바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제한적입니다. 준석 씨는요? 동서분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석 씨의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준석 씨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이요? 그렇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 즉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정미란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35년간의 기여,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기여 모든 걸 기록하세요. 준석 씨는요? 준석 씨는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님께 재산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어머니, 반찬 해드렸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 용돈 넣어드렸어요. 파트타임 일했던 급여 명세서들. 그 돈이 모두 시댁으로 들어간 통장 내역. 이웃들의 증언. 정미란 씨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거 다 봤어요. 딸 수진이의 일기장. 오늘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났다. 엄마가 울고 있다. 나는 할머니가 싫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재훈이 이름이 들어간 유언장 사본. 남편 명의 재산도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총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준석도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재산 처분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남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싸워볼 만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5년이 거짓이었잖아요. 재훈이는 실수였어. 실수요? 25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와 짜고 유산을 빼돌린 게 실수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원하. 당신은 늘 그래요. 어머니 탓, 상황 탓. 당신 책임은 없다고 하죠. 여보,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당신한테서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아낼 거예요. 법정에 섰습니다. 나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수증,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이웃 증언, 자녀 증언.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고 정준호 씨, 혼외 자식 정재훈 씨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네. 언제부터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25년 전입니다. 25년 동안 원고에게 숨긴 겁니까? 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원고는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파트타임 일까지 하며 가게에 기여했군요. 네, 판사님.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재산 분할은 피고 재산 6억 원의 40%, 즉 2억 4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총 3억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35년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 축하해요. 서방님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호사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해뒀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형수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유지도 안 됐어요. 형수 덕분에 우리 조카들이 잘 컸고. 준석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35년의 값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이 인정하는 내 몫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것, 내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험한 소리를 하시려고 찾아왔나 걱정하며 약속된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달리 어머니는 힘이 많이 빠지고 여위신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괴롭힐 이유는 안 됐어요. 알아. 이제 알아.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사시면 돼요. 남은 인생 돈 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애비가 너 없이 많이 힘들어한다. 내가 내 아들 행복을 가로막은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수진이랑 민호가 내 전화도 받지 않아. 이 할미가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나한테는 소중한 손주야. 얘야, 날 용서해 주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눈다고. 준호, 준석,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게도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더라. 대신 손주들 몫을 내가 관리해라. 어머니,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억 원 수표였습니다. 30년 늦은 용돈이야. 받아라.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만약 내 딸이 시집가면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겠다고. 잘못된 문화는 나에게서 끝내겠다고. 이제 시작입니다. 나만의 인생이.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정미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살아갈 겁니다.